네, 당협위원장 릴레이 대담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용인이 가불병정인가 봐요. 네, 지역구가 4개인가 봐요. 가불병정에 용인정 김범수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범수입니다. 그리고 강남을의 정원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원석 위원장은 뭐 벌써 이제 몇 번째 되네요. 3번째입니다. 네. 근데 잘하면 또 부르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정원석 위원장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범수 위원장은 용인정이면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예, 수지 죽전동 그리고 기흥구의 예. 고정동, 마북동, 구성동, 동백동까지 예,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현직 의원은 표창원 민주당 의원하고 이제 앞으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상대가 표창원이라고 하니까 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야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김범수는 응원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네. 뭐 이제 수도권 선거 총선에서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용인이 4개 지역구 중에서 2개는 한국당에 유리하고 2개는 민주당에 유리하고 그래서 그래요. 용인의 결과가 굉장히 전체 향방을 가르는데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한 몇 가지 좀 제가 조금 전에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사퇴 촉구할 가치도 없다. 그냥 이해찬이 그냥 해임해라. 제가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페이퍼들 보셨어요? 민주연구원이 보낸 그건 비공개니까 못 봤나? 국회의원들한테 보낸 보고서. 언론 보도만 보았습니다. 언론 보도. 예. 어떻게 느끼세요? 당장 선거 때 친일파를 공격해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 정원석이도 친일파로 공격하고 김범수도 친일파로 공격해라. 그러면 선거 이긴다. 그 페이퍼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 예, 친일파 되겠네. 잘못하면. 벌써 이제 친일파가 된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본질은 네. 결국은 정당이 국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당리 당략을 위해서 이 한일 프레임마저도 결국 전략적, 수단적으로 이용한 것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권이 진심으로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네. 그런 기본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네. 뭐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었잖아요. 이번 문건은 그것을 이제 확인해 준 건데 저는 좀 깜짝 놀라는 것이 이게 뭐 대회비라고 하지만은 의원한테 회람이 됐다 그러면 뭐 그리 큰 대회비도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정도 이거는 그냥 본인들 사이에서는 드러내놓고 이 총선 전략으로 가자. 뭐 이거 어차피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국민들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도 통할 거다라는 그분들의 수준을 드러내는 이 사건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전동도 그 지역이에요? 그렇죠. 수지구 죽전동. 가족들이 죽전동에 많이 살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마북동이 친정입니다. 아,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죽전동은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조금 분류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저희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네, 많은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잘 몰라서 김범수 위원장 지지보다는 표창은 떨어뜨려야 되니까 지지한대요. 네. 참 정치인이 이렇게 국민들의 미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미움을 받나 모르겠네. 네. 뭐 다들 아시잖아요. 뭐 아주 대표적이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누드 사진도 했었었고 또 최근에 패스트트랙에서도 풍자화를 뭐 이 사람이 그린 건 아니죠? 전시를 했죠. 표창원이 주최를 해서 전시를 했었죠. 그래요. 자. 김범수 위원장님 뉴페이스 환영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죽전 휴게소가 좋아요. 네. 죽전 휴게소도 지역구에? 죽전동에 있으니까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예.
저희 사무실이 이제 보정역, 분당선 보정역에 있는데 그 인근에 들리시는 분들 차 마시러 오세요. 보정역 바로 앞에 용인 발전소라는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꼭 들려주시면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한국당 방송인가 봐요. 아닌데요. 한국당 방송은 저 옳은소리라고 있습니다. 예, 옳은소리 유튜브. 고성국 TV는 자유우파 방송입니다. 예, 자유우파 방송. 자, 예. 그래. 이제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보고 다들 이제 어이없어 하는데, 이제 알았지만 막상 이제 공개가 되니까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반일 감정 불러일으켜 놓고 뒤로는 자기들 표계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한국당이 그냥 뭐 대변인 성명 내는 정도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양정철을 연구원장에서 쫓아낼 때까지 강력하게 그 투쟁해야 된다. 예. 뭐 장애 투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아유 무슨 뭐 저 당에 무슨 연구원장 쫓아내려고 우리가 뭐 장애 집회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찬이 세 보여요? 양정철이 세 보여요? 예? 뭐둘 다 실세라고 아니 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세 보여요? 네. 예? 글쎄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양정철께 또 제일 핵심 측근이지 않은가. 아니 그렇게 보고 당연히 있습니다. 양정철이 더 세죠. 아니 저 무슨 좌파 권력이 뭐 별 겁니까? 저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 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저 그죠. 권력이 세잖아요. 네, 네. 그 양정철이 뭐 문재인과 가까워요? 이해찬이 문재인과 가까워요? 양정철이 더 그러니까 가깝죠. 예. 양정철이 지금 당에서 제일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에서 제일 센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으니까 네. 예? 저 양정철을 이번에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이거는 당이 그 당연히 그 정말 결상전으로 이 장애 투쟁에 나서야 될 일인데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당이 말이에요. 네. 두 분 다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책임 좀 있지. 예. 한국당이 이 적 있잖아요. 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적군. 적이 맞습니다. 네. 네. 적군 상대 진짜 사령관이 누군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저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양정철은 핵인싸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 용어인데요. 네. 이제 보통 이 언론에서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을 핵 아싸라 하고 양정철 연구원장 핵인싸라 해가지고 이 정권과 가장 그 가까운 최측근 그룹으로 그 사람을 네. 뽑지 않습니까? 네. 뭐 국정원장도 만나고 국회의장도 호출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옛날에 그 정조시대 때 홍국형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국형이 단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양정철의 말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양정철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기밀 문서가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이용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본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그리고 뜻이 누군가에 의해서 남용되었을 때입니다. 그거는 뭐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절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 또 여기 조국이 얘기도 같이 올라와서 네. 그 양정철이 세요? 조국이 세요? 자꾸 어려워지네. 지금 이제 이게 조국 교수, 뭐 조국 수석, 뭐 서울대 복직 문제로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제가 좀 느끼한 말씀을 드리면 조국 교수 참 잘생겼잖아요. 테리우스 왕자처럼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속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뭐 굉장히 대표적인 위선, 내로남불의 대표적인데 저는 그래도 이 서울대 복지권 이 건을 보면서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이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서울대 그런 교수가 아니라 어떤 뭐 죽창 얘기했고 어떤 사회주의 큰 혁명, 국가적인 뭐 그 방향을 가고 가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 교수보다는 뭐 김일성대 교수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연하는 모습 보면서 와, 이분이 이렇게 밥그릇 챙기는 것도 잘하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밥그릇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기존에 봤던 이런 그 위선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위선을 봤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사건을 좀 바라봤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수석은 문재인의 아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죄송한데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호칭대로 꼭 붙이려고 그러세요? 그냥 조국이라 그러세요. 그 자존심 무슨 놈의 상해서요. 무슨 전 수석이 있고 무슨 교수가 있어요. 예? 네. 조국이 또 고유명사이기도 하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지지자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지지자의 마음을 왜 대변도 못 하세요? 지금 거기 조국이라는 자한테 무슨 호칭 붙일 때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계속 하십시오. 예, 문재인의 아바타고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이 지정해 놓은 후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조국이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놓은 네. 조국이.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만 있고 이미지만 있고 내실은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은 다 옳지만 반대 진영이 하는 거는 다 옳지 않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리더십, 무책임한 리더십 그리고 무능력한 리더십입니다. 제가 조국 수석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조국 씨랑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저는 제 지인들이 서울대 로스쿨이랑 서울대 법대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같이 그 조국 교수가 그 당시 강의했던 내용들을 복기를 해보면 네. 이분이 과연 형법을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가에 대한 피드백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본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조차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사람이고 외람된 말이지만 사실도 그리고 그 쉬운 미국 바 이그잼도 통과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지금 민정수석이 돼서 본인의 콤플렉스를 해소하는데 신나게 칼을 휘두르다가 이제 또 언론의 집중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로 그 위상이 높아지니까 본인 스스로 권력 무서운 줄 모르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조국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의 행동 특징 중에 하나가 찌질한 거예요. 찌질한 거. 아마 겉으로는 막 정의가 뭐고 역사가 뭐고 막 엄청 거대한 놈들을 막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들 보면 그렇게 찌질할 수가 없어. 이번에 드러난 게 전형적인 그게 드러난 것 같으네요. 지금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강남에 재산도 꽤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교수 월급 그거를 연연해 가지고 다시 휴직한 거 복직 신청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것도 그냥 지발로 가야지 무슨 팩스 보내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자연인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예, 며칠 있다가 다시 법무장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보도는 언론 보도는 뭐냐면 조국 측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서 데리고 다니나 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찌질한 거예요. 예. 응? 그 동료 교수들이 더 이상 복직하지 마라 그러고 학생들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 학교에 복직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발로 나가서 욕을 먹어도 지가 직접 먹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슨 이 당당함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 네. 예. 그리고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네. 알려드릴까요? 그 조국 씨랑 그리고 연대 모 교수님이 그 이재용 그 삼성그룹 부회장이랑 그 강의 겸 식사를 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각각이 맡은 부분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그때 조국이 그 이재용에게 그 스웨덴의 그 재벌 그 모델을 설명을 하면서 이재용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네네 이러면서 듣다가 이제 와인을 곁들이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재용이 딱 조국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그런데 그 스웨덴 재벌 조사는 어떤 문헌을 근거로 이렇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조국 수석이 이 텍스트 저 텍스트로 알아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재용 부장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르게 느낀 게 그 텍스트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조국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재용 부장이 제 친구입니다. 네. 제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를 딱 하고 나서 조국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게 같이 저녁 식사 때 동석했던 그 교수님의 후일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말하는 게 절대 무식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아라. 그게 지식인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아유, 뭐 조국이나 얘기하고 있으려니까 답답하네. 넘어갑시다. 예. 뭐 폴리페서가 한둘도 아니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폴리페서가 좀 심각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것도 조국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2008년에 이 사람은 뭘 자꾸 페이스북이나 뭘 올리고 막 글을 남기니까 다 자기 발목 잡는 증거가 되지. 교수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1년간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직하면 다른 사람은 충원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강의를 안 하면 4년간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에 강의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강의를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네. 충원을 못 하니까. 네. 예, 그래서 교수 4명이 안식년을 다 이제 반납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폴리페서가 나쁘다 이런 게 한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2명의 교수의 안식년을 지금 자기가 잡아먹었네. 절대 20명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수석하면서 2년간 지금 휴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2명의 안식년을 잡아먹은 거잖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복직을 하면 일단 제 발로 가는 게 이제 이게 정상이에요. 네. 자기 발로 학교에 찾아가서 네. 자기 때문에 고생한 다른 동료 교수들한테 우선 감사 인사도 하고 다시 뭐 그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복직을 하니까 복직의 즈음에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거든. 네. 그런데 이제 안 나타나고 팩스로 이걸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찌질할 뿐만 아니라 아주 뻔뻔하기까지 한 거지. 네. 그런데 이 폴리페서가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이제 자유파 진영에도 있어요. 자유파 진영에도 저 껄떡거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겉으로는 교수 하면서 뒤로는 혹시 뭐 무슨 공천이나 안 줄까. 그래서 뭐 기웃기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자유파라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주로 동기가 개인적 욕심인 것 같아요. 동기가. 네. 이 자유파 진영에 있는 그 지식인들 중에 폴리페서로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군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다 개인적 욕심이 그 주로 동기인 것 같아요. 근데 좌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좌파들은 개인적 욕심 플러스 예? 사회를 변혁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택도 아닌 무슨 사명감 같은 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폴리페서 활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설사 폴리페서로 비난받아도 그것을 넘어서는 정의로움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나서면 이 사회 어떡하라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기 최면입니다. 예. 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폴리페서도 같은 폴리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좌파들의 폴리페서와 자유파 진영에서 가끔 보이는 이 폴리페서들은 확실히 좀 이게 성격이 다르다. 저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교수들이 아니라 갖고 잘 모르시나. 공부를 좀 더 해오겠습니다. 하여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 이거 휴가 받나? 이거는 이건 다 지난 얘기인데. 거제 그 저도인가? 저도입니다. 거제에 있는 섬이 저도 맞죠? 거기서 문 대통령이 한 말 들었어요? 그 반환하는 예. 그때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뭐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 그때 이랬어요. 예.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 국민들한테 이걸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분은 박근혜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자기의 어떤 순수성과 그런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을 어떻게든 더 어필하려고 하는데 당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앉아있고 일본이 지금 경제보복 조치 이루어가지고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저도를 국민품을 자기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것이지 대통령이 마치 그 저도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데 정말 대통령 별장이 몇 개입니까? 이제 하나씩 줄 것 같습니다. 매달 저도를 돌려주니 기쁩니다. 이제 뭐 삼청동에 안가를 돌려주니까 기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근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 또 돌려주나요? 뭐 말만 그런 거죠. 예전에 뭐 광화문을 국민품으로 했을 때 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조차도 말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광화문 시대 그때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뭐 미안하다 어쩌고 저쩌고 설명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누가 설명한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누가 했나? 본인도 뭐 사과를 했던가요? 아, 아니요. 그 문화 그쪽. 유홍준이가 나섰어요. 유홍준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나서요. 그런 거 할 때는. 네, 그런 거 할 때는 안 나서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유홍준이 광화문 시대위원회 무슨 자문위원인지 뭔지 네, 자격으로 맞습니다. 갑자기 언론 앞에서 갖고서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교통 문제도 있고 뭐 그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끝이야. 살아보니까 좋거든요. 예. 자기가 안 살 때는 배 아프고 짜증나니까 야 우리가 옮길게 뭐 그까이 걸 이랬는데 살아보니까 안락하고 기분 좋거든요. 예. 유홍준 책을 다 버렸다고 지금. 예, 유홍준 책을 다 버렸다고. 아이고 참네. 그래, 오늘 뭐 저기 뭐 현안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기회 드릴게요. 안 그래도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으냐 말씀을 주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지난 7월 16일에 경기도에서 성평등 조례가 통과됐어요. 이게 지금 최초로 한국에서는 이제 통과가 된 건데 경기도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도 처음으로 통과를 시켜서 교실을 무너뜨렸었죠. 성평등 조례가 뭐냐면 이 성평등 조례가 우리 남자 여자의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성이 이제 성평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통과가 됐죠. 성평등위원회를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회나 모든 사용자,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교회 종교기관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여기서 모든 사회적 성, 젠더가 뭐 평등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의 숫자는 50개가 넘죠. 뭐 LGBT뿐만이 아니라 50여 개 이상에 달하는 성이 그리고 동성혼까지 찬성하는 이것을 교육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자들 채용하게 하고 동성혼에 반대하게 되면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경기도면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되면 지금 성인지 예산이 2조 7천억 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단 뭐 우리 도덕적인 우리 전통적인 윤리가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종교의 자유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들이 무너지는데 어떤 천병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엊그제는 우리 경기도에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만들어져서 수천 명이 또 경기도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 예, 그 슬픈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셨을 때 논리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현 정권과 여당은 국가 수호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반일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총선에 이용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번 내부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제는 또 통일이라는 담론을 꺼내 들어가지고 친일파 프레임으로 외부 시선을 환기시킨 다음에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런 도덕성과 정의론을 내세워서 다시 한번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그런 마스터 플랜을 완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우파 더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하고 새로움을 지향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강남 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좀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제가 그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뭐 그 당이 도로 침박당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발언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언론이 집요하게 그걸 유도 질문을 하고 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이제 호응을 해주고 뭐 이거 그러던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무슨 친박이세요? 예? 우리 전당대회 때 예.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늘 이제 지역에 가면 듣는데 한국당이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뭐 전당대회 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황세모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친박입니까 비박입니까 했을 때 황세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별명을 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칠 때와 X 칠 때는 때가 있다. 황교안 대표 그 결단의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까지는 세모는 안정됐어요. 통합하기 위해서 그때는 세모를 내세웠지만 앞으로 그 변화와 혁신의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그 국민 눈높이에서 변화는 일어날 거고 황 대표님도 그러한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엊그제 황교안 대표님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 하셨죠. 뭐 친박을 복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친박에 빚진 것이 없다. 그리고 바뀌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는데 저는 커다랗게 보면 그러한 방향으로 당이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친박이냐고 물었더니 제 질문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저한테 하셨는데 그건 제가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 뭐 노골적인 탄핵 때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까요? 지금 언론은 도로 친박당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네. 친박이에요, 비박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미 뭐 우리 또 얘기를 하셨듯이 친박 비박은 이미 넘어서야 된다라고 보고요. 친박이에요, 네. 비박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왜 언론은 도로 친박당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결국 네. 과거의 굴레 속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했던 바로 그 원점으로 한국당을 계속 몰아넣고 황교안도 몰아넣고 그리고 자유우파의 새싹들도 다 몰아넣어가지고 결국은 블랙홀처럼 한 번에 처리하겠다라는 아주 사악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도로 친박당이 되고 있다고 언론과 좌파가 공격하는 거는 뭐 그 상투적인 수법이니까. 네. 좌파가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프레임으로 한국당 가두려고 그러는 거. 네. 뭐 도로 친박당이라고 가두려고 그러는 건 뭐 좌파들이 해왔던 일이고. 네, 네. 또 최근에 좌파 눈치 보는 언론도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네. 그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도로 친박당을 사실상 도로 친박당을 시인해 버리잖아요. 아, 그 인터뷰에서. 예. 또 장제원 의원이 또 이 도로 친박당 되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김영태가 주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당내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땐 그 답답함의 토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당내에 새로운 동력과 뭔가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중앙당에서 전개되는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몇몇 의원님들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게 맞지 않다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언론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업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친박당이라고 그러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이제 표현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의원님들께서 좀 절제하셔야 이게 되는 얼마나 부분이 위험한 얘기입니까? 예. 이 한국당이 3년 전 총선에서 폭망한 게 이게 친박 비박 개파 갈등 때문이고, 네,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 당한 것도 개파 배신 때문이고 집단적인.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그 개파 정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헤쳐나오려고 하는데 좌파도 아니고 밖에 이 언론도 아니고 당 안에 있으면서 도로 침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 사람들이 씌운다고 하면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저는 모범 답안은 예. 우리 한국당은 개파 정당이 아니라 미래 정당이라고 말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친박 비박이라는 용어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당내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권은 폭망할 것이고 이대로 가면 경제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류가 한쪽에서 있는데 그러한 기류가 이제 친박이라고 덮여지고요. 다른 편에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비박이라는 쪽으로 좀 잘못 이름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대로 이렇게 좀 있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폭망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크게 불어날 것이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인식.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TK 쪽의 정서.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볼 때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필패다.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나 볼 때 뭉뚱그려서 비박이냐 친박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씌우는데 그 프레이밍은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 시국에 대한 판단, 민심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했을 때 어떤 TK의 정서와 수도권 정서는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는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 들으니까 하고 싶은 말 그냥 속 시원하게 못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2년 반 전에 집단적으로 대통령 배신하고 이 바른정당 만들었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다시 한국당에 들어온 이런 자들이 공천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기들 다시 구구도생 하려고 당을 도로침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좌파들의 공격에 편승해서 다시 당을 해코지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들은 정말 해당 행위도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이제 의원님들 몇몇 분들의 이제 의도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의도가 선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략적인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결여되고 있는 책임의식과 그리고 명확한 정체성의 표명이랑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번에 새로 당협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꿈나무들까지도 다 도로 침박으로 지금 말하자면 오염되고 있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외 당협위원장이니까 당내 정치는 잘 모르겠고 정치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냥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겠지. 아니 여러분들 지금 공천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4월 불과 이제 8개월 후에 본선에서 좌파들과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갑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고 무기도 제대로 지금 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당 안에서 그런 정말 정략적인 이유로 여러분들을 지금 친박으로 지금 막 다시 정파 정치로 오염시키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있어요? 생각들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친박으로 우리 당협위원장들을 이렇게 씌운다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친박이다 비박이다가 네. 아니라 개파 정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집단으로 지금 집단적으로 매도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김범수 위원장이 친박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근데 개파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으로 꼬리표가 달린다니까요. 도로 침박당이라는 프레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근데 그럼 여러분이 변화하고, 그런 개파 정치의 끄트머리에서 꼬리표 달고 있는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내 질문은. 예.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아니라고 항의를 해야죠. 왜 가만히 있어요. 정치인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브랜드가 지금 저들에 의해서 오염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의 미래는 이제 더 이상 이 내부적으로 너는 친박이니 비박이라는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됐을 때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도된 친박 프레임으로부터는 우리 스스로부터 걸려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사적인 동기랑 연결돼 가지고 오히려 그런 좌파 논리에 있어서 우파 본연의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부터도 그런 프레임에 걸리지 않고 제3의 길, 한국당이 새롭게 나아가야 될 우파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새로움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황 대표님이 엊그제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큰 방향은 설정을 하셨다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은 필패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친박 비박을 벗어나서 한쪽의 계파에 손을 들어주거나 빚진 것이 없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안 되고요. 큰 변화와 변화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저희가 끊임없이 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집단적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집단적으로 배신하고 갔다가 집단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다 자기들 여전히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예. 김세윤의 발언과 장제원의 발언과 김용태의 발언이 서로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렇게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진짜 순진한 거지. 예? 김무성 집단은 여전히 자기들이 이 당권 잡아야 되고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그 집단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저는 두 분이 뭐 어떤 연으로 이 당협위원장이 됐는지 모르는데 새 상품들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 상품으로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신상품들이잖아요. 한국당이 이제 공을 들여서 지금 내년 총선에 정말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신인으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그렇게 저들에 의해서, 예? 이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지금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한쪽에 뭐 탈당파에 의해서 한쪽에 그런 것이 덧입혀진다. 뭐 꼭 그렇게만 전체를 보기보다는 근데 지금 당이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변화해야 돼요. 예. 변화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탈당파들의 책임도 있고 아니, 상대적으로 또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또 소위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친박 주류에서 탄핵을 일어나게끔 그것을 허용하게 한 또 기존의 분들 아니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소리가 당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말이에요. 이를테면 현역 의원 중에서는 초재선들이 그래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충원돼서 당협을 맡은 여러분과 같은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호응하면 돼요. 근데 이 맥락을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왜 장제원이가 이 시점에, 왜 김용태가 이 시점에, 왜 김세윤이 이 시점에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것을 할 수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에. 제가 책임 소재가 어딨냐고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 맞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역 원내 국회의원들 분 중에서 박근혜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박으로 분류가 되든 친박으로 분류되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박사님의 그런 질문과 그런 조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금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은 이미 그 개파는 상관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상품으로 우리 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한국당이 이 구태한 그 비박이나 친박이나 이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유우파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이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이제 기대심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저부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변화에 맞춰서 더욱더 발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당내 상황이 쉽지 않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당협위원장이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그러나
자유파 국민들이 총선 대선 승리를 지금 열망하고 있는데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장 그 젊은 또 정치 신인들이죠. 예, 들이 지금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